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경제전쟁의 흑역사, 지은이는 이완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던 시절, 트럼프와 북한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에서 미치광이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2017년 9월 트럼프가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 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자 김정은은 미국의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반격했다. 트럼프는 즉시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김정은은 명백한 미치광이다. 김정은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시험당할 것이다 라고 반격했다. 사실 이런 발언은 모두 고도로 계산된 것들이다. 상대에게 미치광이로 보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서는 두 경쟁 상대가 마주쳐서 숙명의 승부를 가리는 상황을 치킨 게임이라고 부른다. 피할 곳 없는 외길에서 두 사람이 차를 몰고 돌진한다. 먼저 겁을 먹고 핸들을 꺾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사람들로부터 겁쟁이라고 놀림을 받는다. 그렇다고 용기를 발휘해 끝까지 핸들을 꺾지 않았는데 상대도 핸들을 꺾지 않으면 충돌을 일으켜 양쪽 다 죽는다. 이때 승률을 높이는 최고의 전략 중 하나가 바로 미치광이 전략이다.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핸들을 꺾지 않는 미치광이다 라는 사실을 상대에게 분명히 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 보는 앞에서 손을 뒤로 묶어버리는 게 이런 전략에 속한다. 이 상황에서 상대 쪽은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진다. 그대로 돌진해 둘 다 죽든가 아니면 핸들을 꺾어 승리를 헌납하든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의 정치 지도자가 피차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전략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절대 먼저 핸들을 꺾지 않을 테니 내가 먼저 꺾어라 하는 신호를 서로에게 주는 것이다. 문제는 양쪽 다 진짜로 손을 뒤로 묶어버렸을 때가 있다는 거다. 이 둘은 결국 외길에서 충돌해 공멸한다. 경제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 수많은 역사의 장면을 돌아보면 이 이야기가 더 마음에 다가온다.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었는데도 훨씬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극단적인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소말리아 해변에는 해적이 산다. 소말리아는 수에즈 운하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 수에즈 운하는 한 해 평균 2만 척 이상의 배가 다니는 교통의 요지다. 주변의 유럽 국가들은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소말리아의 풍부한 어업 자원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 비열한 유럽인들은 소말리아의 치안이 엉망이라는 점을 기회로 삼았다. 1991년 이후 20년 넘게 내전을 치르느라 소말리아에서는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혼란이 이어졌던 것이다. 유럽인들은 이곳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불법 조업을 시작했다. 심지어 프랑스와 이탈리아 배들은 자국에서 나온 산업 폐기물들을 소말리아 앞바다에 쏟아부었다. 바다가 오염됐고 해산물의 씨가 말라갔다. 견디다 못한 소말리아 어부들이 직접 해상 치안에 나섰다. 단체를 조직하고 군벌에게 무기를 빌렸다. 불법 조업과 폐기물 투기를 일삼는 유럽의 배들을 직접 단속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마침내 그들은 깨달았다. 배들을 단속하는 것보다 그 배에 실린 재산을 빼앗거나 인질을 잡아 돈을 요구하는 것이 더 큰 돈벌이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소말리아 해적은 이렇게 탄생했다. 유럽인들의 탐욕은 세계 곳곳에서 비극을 만들어냈다. 15세기 중반 유럽인에게 인도의 후추를 소개한 이는 아라비아 상인이었다. 유럽인들이 후추에 열광하자 인도로부터 후추를 받아서 유럽에 수출하던 아랍인들은 후추에 엄청난 가격을 매겼다. 유럽인들이 내린 결론은 아라비아를 거치지 않고 인도에 도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나선 나라는 포르투갈이다. 유럽인들이 항해의 왕으로 칭송하는 엔히크 왕자가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며 대서양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엔히크가 아프리카 대륙을 끼고 이동하며 닥치는 대로 아프리카 곳곳을 자신의 식민지로 삼았다는 데 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는 선교를 명목으로 아프리카를 자기 땅으로 만들었고 황금, 상아, 노예 등을 쉴 새 없이 약탈했다. 포르투갈의 선수를 빼앗긴 에스파냐는 인도를 향한 또 다른 항로 개척에 나섰다. 포르투갈이 남쪽을 선택했다면 에스파냐가 선택한 길은 서쪽이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아 서쪽으로 향했다. 콜럼버스가 도착한 곳은 아메리카 대륙이었지만 콜럼버스는 그곳이 인도라고 믿었다. 그렇게 유럽에 알려진 아메리카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철저히 착취당했다. 포르투갈이 후추를 찾아 남쪽으로 향하며 아프리카를 초토화한 것처럼 에스파냐도 후추를 찾아 서쪽으로 향하며 아메리카를 짓밟은 것이다. 에스파냐는 당시 막강한 힘을 과시하던 포르투갈의 해상 장악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나라는 신대륙의 영토와 주도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였다. 보다 못한 교황이 중재에 나섰다. 1493년 교황은 지도를 펼치고 아프리카 대륙 서북부 대서양에 위치한 카보 베르데 제도에서 서쪽으로 480km 떨어진 곳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교황의 명령은 매우 단순했다. 직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아프리카는 포르투갈이 차지하고 왼쪽에 있는 아메리카는 에스파냐가 차지하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면적의 2배나 되는 아메리카를 모두 에스파냐에 넘겨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포르투갈이 교황에게 강력히 항의했고 이 항의가 받아들여져 1494년에 두 나라는 새로운 영토 조약을 맺었다. 기준선을 서쪽으로 1300km 이동하는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다. 남미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이 에스파냐의 지배를 받아 지금도 에스파냐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만 브라질만이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아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다가 태평양에도 경계가 필요하다며 1529년 에스파냐의 사라고사에서 영토 조약을 다시 맺었다. 후추로 시작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의 식민지 쟁탈전은 전 세계 사람들의 의사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세계를 2개로 쪼개는 황당한 결과를 낳았다. 배를 타고 무역을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항해를 하면 반드시 배가 통째로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폭풍우를 만나거나 해적을 만나거나 등의 이유로 말이다. 그래서 유럽인들이 생각한 방법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사업을 주도하는 이가 사업을 함께할 투자자, 즉 주주들을 모집한다. 이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가 바로 주식회사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에게 골고루 돈을 투자받아 공동사업 형태로 무역을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배가 돌아오지 않아도
손실을 주주들과 나눌 수 있다. 무역에 성공하면 그 과실 또한 주주들과 나눠 가져야 한다. 당시 유럽인들은 후추 같은 향신료에 열광했다. 유럽인들이 인도 및 동남아시아와 독점 무역을 하기 위해 세운 것이 동인도 회사다. 동인도 회사는 오늘날의 회사와는 다르게 재량권이 상당히 컸다.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자신들이 진출한 땅에서 치안권과 군사권을 빠르게 장악했다. 심지어 동인도 회사의 대표가 식민지 총독을 겸하는 경우도 있었다. 무역에 대한 경제학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자유무역 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보호무역 사상이다.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경제 이론을 보통 중상주의라고 부른다. 중상주의자들은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여긴다. 반면 자유무역주의자들은 무역을 포지티브섬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제로섬 게임이란 게임 참가자들이 얻는 이익의 총합이 항상 제로인 상황을 뜻한다. 누군가가 10원의 이익을 얻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10원의 손실을 입는다는 뜻이다. 반면 포지티브섬 게임은 게임 참가자들이 모두 이익을 얻는 상황을 뜻한다. 중상주의는 역사적으로 16에서 18세기 유럽을 지배했던 경제 사상이다. 중상주의자들이 무역을 제로섬 게임으로 본 이유는 한 나라의 국부가 그 나라가 보유한 금과 은의 양에 비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금과 은을 더 많이 차지하지 못하면 상대에게 뺏긴다고 여긴 것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금과 은을 더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17세기 영국의 통치자 올리버 크롬웰은 강력한 중상주의 지지자였다. 네덜란드의 항해술이 워낙 발달한 탓에 영국은 자신들의 식민지 국가와 무역을 할 때에도 네덜란드 상선을 이용해야 했다. 식민지 착취의 이익을 네덜란드와 공유하게 된 셈이다. 1651년 크로멜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영난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항해 조례를 발표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을 영국 혹은 영국의 식민지에 들여올 때는 오직 영국 배를 이용해야 한다. 그 배에는 영국인 선원이 최소 절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652년 영국 함대가 항해 조례를 지키지 않은 네덜란드 상선을 납포하며 그해 제1차 영난 전쟁이 시작됐다. 17에서 18세기에만 모두 4차례 전쟁을 벌인다. 결국 네덜란드는 굴욕적인 항복을 선언했고 영국의 최종 승리로 전쟁은 막을 내렸다. 패전국 네덜란드는 몰락했고 새로운 바다의 지배자 영국은 대영 제국의 기틀을 닦았다. 여기에는 묘한 경제학적 아이러니 하나가 숨어 있다. 전쟁이 발발한 이유인 크로멜의 항해 조례는 중상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영국의 보호무역 정책이다. 그런데 중개무역의 강자 네덜란드는 영국과 달리 자유무역의 지지자였다. 두 나라가 충돌한 근본적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네덜란드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바다의 지배자가 된 영국은 이후 열렬한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된다. 그게 영국에 더 이익이었기 때문이다. 국가 사이에도 분업이 필요하다는 논리, 이것이 바로 200년 이상 주류 경제학을 지탱한 자유무역의 기본 원칙이다. 분업을 기초로 한 자유무역 이론은 선진국은 잘 만들 수 있는 공산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후진국은
농산품이나 지하자원 수출에 집중하라는 논리로 귀결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무역을 한다면 선진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공산품만 만들고 후진국은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이나 광업에 의지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방치하면 후진국은 공업화를 통해 선진국 대열에 오를 기회를 영원히 잃는다.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공업 강국의 길을 개척한 19세기,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라는 걸출한 군사 지휘관이 정권을 장악했다. 유럽 대륙의 지배자가 된 프랑스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해상무역의 강자 영국은 유럽의 주도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 둘은 1805년 지브롤터 해협 북서쪽 트라팔가르 곳 앞바다에서 운명을 건 일전을 벌였다. 이 싸움에서 프랑스 에스파냐 연합함대는 명장 넬슨 제독의 영국 함대에 참패하고 말았다. 분통이 터진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을 들고 나왔다. 프랑스와 동맹을 맺은 모든 국가는 즉각 영국과 무역을 중지해야 한다라고 칙령을 내린 것이다. 경제적으로 영국을 고립시켜 패전의 치욕을 안갚음하려는 의도였다. 보호무역의 옹호자로 불리는 리스트는 후진국 독일이 공업이 발달한 영국과 자유무역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영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무역이 후진국을 선진국에 예속시킨다라는 그의 주장은 매우 큰 설득력을 갖는다. 실제로 자유무역 체제에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수십 년 동안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업이 발달한 선진국은 이것을 효율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것은 효율을 가장한 착취일 뿐이다. 양쪽 모두에 큰 고통을 안겨준 탓에 나폴레옹의 대륙 봉쇄령은 유럽에서 지독히 인기가 없었다. 스웨덴은 아예 공식적으로 대륙 봉쇄령을 거부했다. 나폴레옹은 결국 스웨덴을 침공했다. 1806년 이후 유럽 대륙에서 발생한 전쟁 대부분은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에 반대하는 국가들을 제압하기 위해 벌인 것이다. 보호무역이 옳으냐, 자유무역이 옳으냐의 문제는 경제학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벌어진 여러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다. 첫째, 자유무역이 보호무역에 비해 월등히 효율적이다. 둘째, 하지만 자유무역은 압도적으로 선진국에 유리하다. 근본적으로 자유무역은 선진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독점하게 만들고 개발도상국은 저부가가치 산업에 치중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런 이유로 강대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다. 정치적 의도로 강대국이 자신의 강점인 자유무역을 포기하는 경우 결과는 강대국의 매우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른다. 넷째, 자유무역은 종종 특정 국가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특히 식량 문제가 걸려 있을 때 그렇다. 그래서 자유무역 체제 아래서도 대부분의 선진국은 농업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의 전쟁은 식량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판에 자유무역이라는 이유로 농업을 포기하는 것은 실로 위험한 도박이라는 얘기다. 서로를 죽이지 않는 자유무역, 호혜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생의 자유무역만이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분업의 효율을 높이는 유일한 길이다.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서는
기독교가 별로 힘을 쓰지 못했다. 이슬람교에 철저히 눌린 탓이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금이다. 이슬람 세력은 개종을 강요하는 대신 세금만 꼬박꼬박 내면 종교를 인정해주겠다는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슬람으로 개종할 경우에는 인두세를 면제해주고 일종의 종교세인 자카트만 걷었다.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종교를 바꾸면 그만이니 민중들에게 매우 솔깃한 제안이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경합하던 시기,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주민들이 이슬람교를 선택했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역사적으로 벌어진 수많은 전쟁 중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널려 있다. 뭔가 숭고한 가치를 위해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살상한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 내면엔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다. 특히 세금은 전쟁의 매우 중요한 원인이었다. 근대 이후 세금이 촉발한 최대 규모의 전쟁을 꼽으라면 단연 미국 독립전쟁이 될 것이다. 비교적 무난한 관계가 지속되던 두 나라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이 유발된 사건이 있다. 이른바 최초의 세계대전이라고 불리는 7년 전쟁이 그것이다. 1756년 7년 전쟁의 출발은 오스트리아에서 벌어진 단순한 왕위 계승 전쟁이었다. 유럽의 거의 모든 강대국이 얽힌 전쟁으로 여성인 마리아 테레지아가 합스부르크 왕가를 계승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여러 나라가 개입하며 시작되었다. 프랑스, 러시아, 스웨덴 등이 오스트리아 편에 합세했고 영국이 프로이센의 손을 잡으며 전쟁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돌아갔다. 문제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돈을 쓰는 바람에 영국 정부가 막대한 빚을 졌다는 점이었다. 영국 정부는 이 빚을 메우기 위해 식민지에서 더 많은 세금을 걷기로 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영국이 만든 설탕법이 이를 위한 정책이었다. 당시 미국 이주민들은 설탕을 대부분 밀수로 구입했다. 영국도 미국의 설탕 밀수에 별 시비를 걸지 않았다. 하지만 설탕법의 요지는 미국 이주민 너희들도 앞으로 우리 영국에서 수출되는 정상적인 설탕만 수입해라 하는 것이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이주민들이 갖고 있던 영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은 박살이 났다. 미국 이주민들은 자기와 별 상관도 없는 7년 전쟁에서 진심으로 영국을 도왔는데 영국은 세금 폭탄을 매겨 은혜를 원수로 갚았기 때문이다. 영국은 이 불씨 위에 기름을 들이붓는 일을 자행했다. 1765년 인지세법을 제정해 식민지 미국에 도입한 것이다. 미국의 식민지 개척민들은 종이 문서를 만들 때마다 건건이 세금을 내고 인지를 사야 했다. 이 법에 대한 미국 이주민들의 반발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 유명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구호가 널리 알려진 계기였다. 결국 영국의 불만을 품은 한 무리가 1773년 보스턴 항구에서 동인도 회사의 무역선을 습격해 화물칸에 실려있던 중국산 차 46톤을 바다로 던져버렸는데 바로 이것이 보스턴 차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둘은 1775년 일전을 시작했다. 1781년 워싱턴이 마침내 영국군의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 2년 뒤 영국이 미국의 독립을 인정함으로써 미국은 공식적인 독립국가가 되었다. 경제학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같은 재화를 반복해서 소비할 때
만족도는 점점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만족도가 더 늘어나는 것이 있다. 바로 마약이다. 18세기 말 청의 인구는 이미 3억 명을 넘어섰다. 전 세계 인구의 30% 정도가 중국 인구인 셈이다. 게다가 황제가 지배하는 청은 이 어마어마한 인구를 압도적으로 싼 가격에 부려먹을 수 있었다. 당시 영국의 최대 수출품은 싸고 질 좋은 면직물이었는데 이 천은 청에서 전혀 경쟁력을 갖지 못했다. 3억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청은 자신들이 필요한 양질의 천을 충분히 싼 가격에 생산했기 때문이다. 반면 청의 주력 제품은 영국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들, 즉 차와 도자기, 비단과 동양풍의 가구 등이었다. 영국은 청이 원하는 물건을 갖지 않았는데 청은 영국이 원하는 물건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면 이 무역은 해보나 마나였다. 1817년부터 1833년까지 청이 영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은화로 4천만 냥이 넘었다. 자그마치 쌀 1,300만 석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었다. 이 막대한 은화를 감당하느라 영국의 은화가 고갈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영국 상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이를 만회하려고 했다. 바로 아편을 수출하는 것이었다.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인도 지역을 장악했다. 그런데 인도에는 양귀비 꽃이 널리 재배되고 있었다. 약간 덜 익은 양귀비 열매에 상처를 내면 하얀 즙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공하면 아편이 된다. 아편은 당시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던 마취제였다. 영국은 아편 하나로 무역 적자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었다. 청의 은화는 진공청소기에 빨리듯 영국으로 빨려 들어갔다. 더 큰 문제는 아편 중독자가 급증하며 청이 정상적인 국민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 나라가 됐다는 점이다. 아편 중독자가 어찌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낸단 말인가. 참다 못한 청이 칼을 빼들었다. 아편 금지령을 위반한 1,600명을 체포했고 아편 2만여 상자를 압수해 물에 녹여버렸다. 이듬해인 1840년 영국은 약 4,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청으로 진격했다. 전쟁은 청의 참담한 패배로 마무리됐다. 제1차 아편전쟁의 결과로 맺은 난징조약은 청의 몰락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청은 전쟁 배상금 1,200만 달러, 아편 보상금 2,100만 달러를 물어야 했고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는 치욕까지 겪었다. 심지어 전쟁 이후 맺어진 텐진 조약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아편 무역을 합법화한다는 항목까지 삽입했다. 청의 아편 수입량은 6,500톤으로 또다시 폭증했다. 영국이 청나라 전체를 아편 소굴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이시다 바이간이라는 사람이 있다. 일본인들이 에도 시대의 사상가이자 철학자로 떠받드는 인물이다. 바이간이 내세운 이론이 제업 즉 수행이었다. 이 말은 무릇 일을 하는 것이란 곧 돌을 닦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그는 일을 할 때는 절대 나태해서는 안 된다. 보상이 없다고 일을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 일을 하는 그 자체로 사람은 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 사상은 현대 일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60년에서 1970년대 일본 노동자들은 퇴근이란 것을 할 줄 몰랐다. 주말에도 나와서 일에 몰두했다. 돈도 안 주는데
야근과 주말 특근을 밥 먹더랬다. 당연히 제품의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건 좋게 말하면 헌신이고 제업 즉 수행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심각한 노동 착취다. 복종하는 노동자들만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세상을 뒤흔들 창의적 인재가 나올 수 없다. 또한 아무리 이건 노동이 아니라 도 닦는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해도 속임수는 언젠가 들통이 난다.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줘야 하고 가격 경쟁력은 사라진다. 나는 중국의 산업 구조도 이런 질곡에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경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막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한 심각한 노동 착취가 난무한다. 국가는 미국과 자웅을 겨룰 정도로 강해졌는데 정작 국민들은 후진국의 삶을 면치 못한다. 인구가 경쟁력이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생산하는 하나의 싸구려 부품으로 여겨진다는 뜻이다. 나는 이런 경제 시스템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고 보는 쪽이다. 앞에서 살펴봤듯 유럽인들은 후추와 황금을 얻기 위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약탈했다. 약탈을 시작한 16에서 17세기 그들은 광활한 신대륙 아메리카의 비옥한 땅을 발견했고 그 땅에서 엄청난 노동력이 투입되는 플랜테이션 농업이라는 것을 시작했다. 이전까지 농업이란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이었다. 그런데 신대륙의 비옥한 대지에서는 사탕수수, 담배, 커피, 차 등 유럽 귀족들이 좋아하는 농산물이 잘 자랐다. 백인들은 이 땅에 식량이 아니라 기호식품을 재배하기로 마음먹었다. 백인 농부만으로는 도저히 일을 감당할 수 없자 유럽인들은 흑인이나 원주민을 노예로 부릴 생각을 했다. 플랜테이션 농업의 발전이 노예무역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영국은 1562년부터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 이들을 사고 팔았다. 노예 산업으로 영국이 떼돈을 벌자 무역 강국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가 잇따라 노예 산업에 뛰어들었다. 역사는 이를 노예 쟁탈전이라고 부른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유럽인들이 노예로 팔아치운 아프리카인은 무려 1,100만 명 이상이라고 한다. 신사의 나라라고 자랑하는 영국의 배들이 미국으로 데려간 아프리카인은 약 300만 명이었다. 노예제가 무너진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었다. 미국의 심리학자 버러스 스키너는 동물은 물론 인간의 행동도 훈련으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인물이다. 스키너가 사용한 방법은 처벌과 보상이다. 그런데 실험 결과 처벌보다 보상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냈다. 그래서 스키너는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것보다 잘했을 때 보상하는 것이 인간 행동을 통제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단언했다. 이는 현대 행동 경제학의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인간은 처벌보다 보상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한다. 문제는 노예제가 보상이 아니라 처벌을 기반으로 유지되는 제도라는 데 있었다. 노예에게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보상이 없으면 사람들은 절대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노예제도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맞지 않는 제도였다. 이런 이유로 산업혁명 이후 유럽에서 노예제는 점차 폐지됐다. 영국이 1807년 노예무역을 금지했고 1833년 노예제를 폐지했다. 네덜란드가 이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이 노예제를 폐지한 명목상의 이유는 노예제가 비인간적이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노예제가 경제적으로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마지막까지 노예제를 유지하려 노력한 나라들도 있었다. 그중 한 곳이 미국이다. 미국은 노예제 유지를 놓고 심각한 내전에 빠졌다. 이 전쟁이 그 유명한 남북전쟁이다. 노예제가 폐지된 이유는 백인들이 인권에 눈을 떴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벌인 전쟁은 경제적 이권을 위한 것이었고 노예제 폐지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구호였을 뿐이다. 구아노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새똥이다. 가마오지 등 바다새 종류의 똥이 쌓여 오랜 시간 굳어서 생긴 무더기를 말한다. 동굴에서 발견되는 박쥐의 똥도 구아노라고 부른다. 구아노를 비료로 사용하면 농업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난다. 19세기 중반부터 남아메리카의 새똥은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해변에 구아노 퇴적물로 이루어진 섬을 잔뜩 보유한 볼리비아와 페루, 칠레는 그야말로 로또를 맞았다. 새똥을 팔아 거금을 벌어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구아노와 초석의 가격 폭등을 우려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는 페루와 볼리비아의 자원 국유화에 맞서는 칠레를 돕기로 약속했다. 칠레는 이를 믿고 볼리비아로 진격한 것이다. 볼리비아는 일찌감치 내륙으로 쫓겨났고 그보다 더 오래 버틴 페루 역시 수도 리마를 잃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볼리비아는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해안을 잃고 내륙국으로 전락했다. 하지만 이후 칠레도 페루나 볼리비아처럼 자원의 국유화를 선언했으며 자원 가격 급등을 우려한 영국과 미국은 칠레의 반란군을 지원해 정부를 무너뜨렸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을 벌였다. 하지만 자원을 두고 총을 들이댄 현대전은 이 전쟁이 최초였다. 잡식동물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인 폴 로진이 1976년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다. 로진에 따르면 무엇을 먹느냐 하는 문제는 그 동물의 정신세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육식동물이나 초식동물은 무언가를 먹을 때 오늘은 뭘 먹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지 않는다. 육식동물은 고기만 먹으면 되고 초식동물은 풀만 먹으면 된다. 초식동물들은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선천적으로 안다. 그래서 초식동물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않는다. 하지만 잡식동물인 인간은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간을 매우 진취적인 동물로 만든다. 내가 살던 거처를 떠나도 어디에서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동을 하고 모험을 한다. 반면 잡식성이라는 사실은 인간에게 새로운 공포를 안겨주기도 한다. 독버섯을 집어먹으면 탈이 난다. 이때부터 독버섯은 공포의 상징이 된다. 그래서 잡식동물인 인간은 평생 두 가지 동기가 엇갈리는 삶을 산다. 첫 번째 동기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도전이다. 인간의 낙관주의를 상징한다. 두 번째 동기는 새로운 것을 싫어하는 혐오다. 저거에 도전하면 죽을지도 몰라 하는 공포가 도전에 대한 욕구와 변화를 막는다. 사회심리학자인 조너선 하이트는 이렇게 해석한다. 이 두 가지 성향 중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욕구가 더 강한 사람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보수적 성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인류가 지구의 지배자가 된 이유는 비관주의보다 낙관주의가 강했기 때문이다. 인류가 진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낙관적인 환상 덕분이다.
미국에는 군산 복합체라고 불리는 일군의 세력이 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무기를 팔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국가다. 미국 군수 자본은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평화는 무기 판매량을 줄이는 최대의 적이다. 실제로 미국 군산 복합체는 전쟁을 만들어낸 전력이 있다. 미국의 베트남 침공이 그것이다. 1971년 뉴욕타임스가 이른바 펜타곤 페이퍼로 불리는 미 국방부의 기밀 문서를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베트남의 공격을 받아 전쟁에 가담하게 된 미국이 사실은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통킹만 사건을 조작했다고 적혀 있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 국방장관이던 로버트 맥나마라는 1995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자작극이었음을 시인했다. 군산 복합체에 좋은 먹잇감이 등장했으니 1990년 8월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것이다. 미국은 1991년 1월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고 불린 놀라운 작전으로 이라크를 침공했다. 이 전쟁은 새로운 무기들을 시장에 선보이는 쇼케이스와도 같았다. 심지어 미군은 크루즈 미사일에 카메라를 달아 미사일이 목표물에 정확히 꽂히는 장면을 전 세계에 생중계했다. 미군이 주도한 연합군은 이라크군을 초토화하며 단 292명만 전사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라크군은 최소 2만 5천 명에서 최대 5만 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고 싶었다. 그를 위해서는 친미 성향의 쿠웨이트 정부를 보호하고 반미 성향의 이라크를 제압해야 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이렇게 고백했다. 이 전쟁은 후세인이 우리의 석유 생명선을 쥐고 흔들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이다. 이 전쟁으로 자신감을 얻은 미국은 2003년 금융자본의 지원을 받아 다시 이라크를 침공했다. 이 전쟁이 이라크 전쟁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끈 이슬람 과격단체 알카에다는 여러 대의 비행기를 납치해 미국의 주요 시설에 자폭 테러를 감행했다. 뉴욕 세계무역센터 2곳이 박살났고 펜타곤으로 불리는 미국 국방부 건물도 공격을 받았다. 3,000명에 이르는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으며 2만 5천 명이 부상했다. 그런데 의외로 미국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1년 반이 지난 2003년 3월 마침내 부시가 칼을 뽑았다. 그런데 미국이 침공을 결정한 나라는 이라크였다. 수많은 사람이 놀랐다. 왜 이라크란 말인가? 침공은 2달도 끌지 않고 끝났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종전 선언은 때이른 것이었다. 전쟁은 장기화했고 미국이 이라크 전쟁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1년이 되어서였다. 이때 미국이 내세운 전쟁의 명분은 2가지였다. 하나는 이라크가 알카에다를 비롯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이라크가 화학무기와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해 세계 평화를 위협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이라크가 알카에다를 지원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은 명분은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인데 이마저 사실이 아니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이 종료된 직후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의 정보기관이 중심이 된 이라크 사찰단이 구성되었다. 이들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를 개발했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이라크 전역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런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은 무려 1년이 넘는 긴 활동 끝에
1000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의 보고서를 완성해 미국 국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라크에는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이다.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사람이 있다. 무려 19년 동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을 지낸 사람이다. 그런 그린스펀이 회고록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린스펀은 이라크 전쟁의 주된 원인이 석유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정치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현실이 서글펐다 라는 충격적인 한 문장을 남겼다. 그린스펀은 뼛속까지 공화당원이라는 별명을 지닐 정도로 보수적인 인물이다. 그랬던 그가 부시 행정부를 겨냥해 이라크 전쟁의 성격이 미국 정부의 주장과 다르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라크 전쟁은 다름 아닌 이라크가 보유한 석유를 탐낸 미국의 침략 전쟁이라고 말이다. 이라크 전쟁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 미국의 금융자본이 전쟁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실제로 바그다드 재건 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미국 금융자본은 10배에 가까운 투자 수익을 올렸다. 심지어 불을 끄는 소방 업무도 미국 기업들이 차지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대가를 석유로 받았다. 이 전쟁을 미래의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미국이 내세운 전쟁 명분은 대부분 허위였으며 미국의 군수 자본과 금융 자본은 전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다. (1993년) 영국 랭커스터 대학의 리처드 오티 교수는 자원의 저주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한 나라가 그렇지 못한 나라보다 더 풍요롭게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천연 자원이 발견된 나라는 그 자원만 믿고 산업 발전에 힘을 쏟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부도 수입의 대부분을 자원을 팔아 번 돈으로 채우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일에 소홀해진다. 국민들은 세금 부담이 없으니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건 별 관심이 없다. 그러다 보니 자원 부국에서는 종종 독재가 발생한다. 독재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비효율을 유발하고 그 때문에 경제 발전은 더뎌진다. 자원 부국은 내전에 빠지기도 쉽다. 그래서 리처드 오티는 자원을 가진 많은 나라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들보다 경제성장 속도가 늦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심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벌어지던 당시 러시아는 땅만 넓었지 유럽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농업 중심의 후진국이었다. 그런데 1948년 소련의 서부 볼가강과 우랄 산맥 사이에서 유전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 유전이 매장량이 50억 배럴 이상의 슈퍼 자이언트급 유전이었던 것이다. 소련은 1950년대 들어 이곳에서 매장량 5억 배럴 이상의 자이언트급 유전을 3개나 잇따라 발견했다. 유전으로 소련은 1961년 단번에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산유국으로 발돋움했다. 소련의 행운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석유 수출이 소련의 주요 산업으로 떠올랐을 무렵 1970년대 뜻밖의 석유 파동이 터진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유가가 몇 배씩 뛰는 상황이 벌어지자 소련은 앉아서 돈을 긁어모았다. 소련은 석유로 번 돈의 대부분을 국방 예산에 쏟아부었다. 1970년대 말 소련의 국내 총생산 GDP는 미국의 3분의 1에 머물렀지만 국방비는 미국을 능가했다. 치솟는 군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련 경제는 석유 수출에 더욱 의지해야 했다. 1982년 11월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NSDD-66으로 불리는 서류에 직접 서명을 했다. 소련 경제 붕괴를 위한 비밀 경제 작전이었다. 결정적인 요소는 석유였다. 미국은 서구 자유진영 국가들과 연대해 소련의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줄여나갔다. 친미 성향의 사우디아라비아를 부추겨 대대적인 석유 증산에 나서게 만들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본격적인 증산에 나서자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한 이웃 중동 산유국들도 너도나도 증산에 나섰다. 1985년 배럴당 28달러였던 국제 유가는 6개월 만에 10달러 선으로 폭락했다. 소련은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 소련은 당시 입은 내상을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붕괴되었다. 유전 발굴과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소련이 바로 그 석유를 집중 공략한 미국의 전략에 대응하지 못하고 패배한 것이다. 달라이라마 효과라는 경제학 용어가 있다. 달라이라마는 중국에서 독립을 추진하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다. 당연히 중국으로부터는 큰 미움을 받는다. 그런데 어떤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달라이라마를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구팀이 무려 159개국의 사례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충격적이다. 어떤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달라이라마를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해 해당 국가의 대중국 수출이 10% 정도 급락한다. 구체적으로 국가 원수 또는 정부 수반급이 달라이라마를 만나면 수출 감소폭이 평균 8.1%다. 2008년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라마와 만난 일이 있었다. 중국은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중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진행되었던 에어버스 항공기 150대 구매 협정을 전격적으로 연기해버렸다. 결국 이듬해 프랑스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티베트가 중국 영토에 통합된 일부분이라는 것을 재확인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해야 했다. 2010년 노벨상 위원회가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 샤오버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자 중국은 노르웨이 연어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결국 2014년 노르웨이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느라 자국을 방문한 달라이라마를 외면했다. 누군가가 고작 달라이라마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중국이 그 나라에 엄청난 무역 보복을 가한다. 그렇다면 한때 전 세계를 자신의 발밑에 두겠다는 야망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과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라 믿는 중화사상의 소유자 중국이 영토를 두고 다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본은 센카쿠 열도라 부르고 중국은 랴오위다오로 부르는 섬들을 둘러싼 영토 분쟁이 그것이다. 현재 일본이 이곳을 시료 지배하고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센카쿠 열도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2010년 9월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납포한 적이 있다. 일본 순시선은 선장을 체포해 일본 땅에 감금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격렬히 항의하며 센카쿠 열도 분쟁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이 분쟁은 의외로 싱겁게 막을 내리고 말았다. 중국이 보복 차원에서 일본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히토류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등에 쓰이는 소재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원소다. 문제는 히토류가 매장된 곳은 많지만 추출할 때 환경오염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중국 외에 이를 생산하는 나라가 거의 없었다. 2010년 당시 중국의 히토류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할 정도였다. 중국은 이 히토류를 무기로 삼았다. 일본은 도리 없이 선장을 풀어주며 백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이 갑질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009년 홀드업 현상에 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올리버 윌리엄슨은 갑질 문제를 통렬히 짚어낸다. 홀드업은 우리말로 하면 꼼짝마 혹은 손들어쯤 된다. 두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쪽과 상대적으로 느긋한 쪽이 있게 마련이다. 보통 느긋한 쪽이 갑이고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쪽이 을이다. 이렇게 을이 갑에 집착하는 상황을 윌리엄슨은 꼼짝 못하는 상황이라는 뜻으로 홀드업이라고 표현했다. 예를 들어보자. 청년 로버트는 린다라는 여성을 사랑한다. 이때 갑은 사랑받는 린다이고 을은 린다에게 매달리는 로버트다. 린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삭발하고 이마에 린다만을 사랑해 라는 문신을 새겨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전형적인 갑질이다. 하지만 로버트는 이 무리한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여기서부터 홀드업 상황이 시작된다. 린다는 이마에 문신을 새긴 로버트를 예전보다 살갑게 대할까? 노벨상 수상자 윌리엄슨의 대답은 천만의 말씀이다. 로버트가 린다만을 위해 투자하면 린다는 로버트와의 관계에서 압도적인 갑의 위치에 오른다. 이때부터 린다는 로버트를 훨씬 제멋대로 대한다. 이것이 바로 윌리엄슨이 말하는 꼼짝마 상황이다. 우리나라 대기업과 협력사의 관계도 대충 이렇다. 보통 대기업 협력사들은 오로지 대기업 한 곳에 물건을 납품한다. 생산 라인 자체가 대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설계되어 있다. 그래서 A라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협력사가 그 회사와 마음이 안 맞는다고 해서 지금부터 B 대기업에 납품할래 라고 말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려면 수십억 원을 들여 생산 라인 자체를 B 대기업에 맞게 뜯어 고쳐야 한다. 협력사들이 생산 라인을 특정 대기업의 입맛에 맞추는 순간 이들은 절대 그 대기업을 벗어날 수 없다. 대기업이 어떤 요구를 해도 협력사들은 다 받아들여야만 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원가 9,000원의 제품을 만들어 1만 원에 납품하던 협력사가 있다고 치자. 이 회사가 기술 혁신을 통해 원가를 5,000원으로 낮췄다. 이러면 협력사의 이익은 1,000원에서 5,000원으로 늘어나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귀신같이 이 사실을 알아낸 대기업은 제각 협력사에 연락해서 납품 단가도 6,000원으로 깎아야지 라고 강요한다. 홀드업 상태에 놓인 협력사는 이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시키는 대로 납품 단가를 낮추고 기술 혁신의 공을 고스란히 대기업에 바친다. 사정이 이렇다면 어떤 협력사가 기술 혁신에 나서겠나? 혁신으로 얻는 이익을 대기업이 족족 채가는 상황에서 말이다. 당연히 협력사는 기술 혁신보다 대기업과의 유착에 더 집중한다. 갑을 관계가 한국 경제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좀먹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홀드업을 이용한 갑질은 결국 갑과 을 모두에게 비극으로 마무리된다. 다시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히토류 갑질로 일본의 무릎을 꿇린 중국은 과연 행복했을까? 그렇지 않다. 된통당한 일본이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세계 곳곳에 히토류를 생산하는 공장에 투자했다. 2012년 4월 일본 대기업 히타치는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 모터를 개발했다. 일본은 어떻게든 중국 히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갔다. 2009년 86%에 육박하던 일본 기업의 중국 히토류 의존도는 2015년 55%까지 떨어졌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여러 나라도 탈중국에 나섰다. 세계 각국은 언제든지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도 자국의 히토류 광산을 개발하고 재련 시설을 갖춰나갔다. 2010년 97%였던 중국의 히토류 점유율은 최근 60%까지 하락했다. 이처럼 갑질은 을뿐 아니라 갑에게도 피해를 준다. 홀드업 이론의 창시자인 올리버 윌리엄슨이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갑질을 멈추고 신뢰에 바탕을 둔 경제 활동을 하라고 호소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히토류 분쟁은 단기적으로 중국의 승리를 안겼지만 장기적으론 일본의 산업적 기반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 분쟁의 진정한 승자는 일본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그런데 일본도 똑똑한 나라가 아니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일본은 한국에 대한 무역 갑질에 나서며 그 아둔한 짓을 따라했다. 바로 2019년 한일 무역 분쟁이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무역 제재라는 칼을 빼들었다. 한국에 수출해왔던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 가스 등의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셋 모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또 일본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에서 90%나 되는 품목이다. 일본은 소재 산업에서 세계 최강대국이다. 우리가 일본보다 반도체나 휴대폰도 더 잘 만들고 자동차도 거의 따라잡았으며 문화 콘텐츠 수출도 훨씬 많이 한다. 그래도 매년 일본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본다.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 일본이 압도적 우위를 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국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탈일본화 성과를 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2020년 1월 보도에서 한국이 소재나 부품, 제조 장치 부문의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는데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다라며 일본은 수출 규제로 반도체라는 한국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라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통해 자국의 어리석은 정책을 비판했다. 갑질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 정부는 제발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 애덤 스미스 이래 주류 경제학을 형성한 시장주의자들이 250년 가까이 고수한 한결같은 주장이다. 이 주장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한의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는 안 된다. 복지 정책도 함부로 펼쳐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시장이 알아서 다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초반,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품귀 사태가 빚어졌다. 이 사태야말로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주류 경제학의 논리가 산산조각이 난 사건이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시장은 그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높아져 공급이 늘고 그에 따라 자연히 다시 가격이 내려 안정이 돼야 한다. 이게 시장의 기능이다. 하지만 마스크 수요가 갑자기 너무 폭증하는 바람에 공급이 수요를 전혀 따라잡지 못했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몇몇 이들이 마스크 사재기를 통해 폭리를 노리기 시작했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이 자랑하는 무역시장의 효율성도 웃기는 이야기가 돼버렸다. 한 나라에서 부족한 물품이 생기더라도 자유무역을 통해 얼마든지 다른 나라에서 물품을 수입해 효율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오랜 주장이었다. 하지만 전 세계가 동시에 마스크가 태부족한 상태에 빠졌는데 무역시장이 아니라 무역시장 할아버지가 와도 이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마스크 부족 사태는 초유의 국제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말았다. 고작 마스크 따위가 전 세계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경제학 개념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미생물학자 게릿 하딘이 1968년 사이언스에 실은 논문 공유지의 비극에서 출발한 이론이다. 동물학자의 이론이지만 경제학에 워낙 큰 충격을 준 덕에 게릿 하딘의 해당 논문은 지금까지도 경제학 논문에서 최다 인용을 자랑한다. 이론은 간단하다.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지에서 사람들이 이기심을 부리면 시장은 작동하지 않고 공멸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가딘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목초지를 예로 들었다. 이런 공유지는 누구의 땅도 아니기에 아무도 목초지를 아끼지 않는다. 결국 초원은 황폐화된다. 이 이론은 이기심이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던 주류 경제학의 전제에 심각한 균열을 냈다. 따라서 공유지를 이용할 때는 절대 각자의 이기심에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도대체 무엇을 공유지로 볼 것이냐는 문제다.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면 공유지의 핵심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세상에는 내 것, 내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기와 바다다. 여기는 내 공기, 저기는 내 공기 하는 식으로의 이기적 해법만으로는 공기 중으로 이동하는 감염병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오스트롬은 이 문제의 해법으로 사회적 연대와 협동을 이야기했다. 공유지의 비극은 혼자 살겠다고 이기심을 부리는 순간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 다 죽어 하는 상황이 도래하므로 협업과 연대를 통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제1조선인 아이들에게 마스크 지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1조선인들이 코로나19에 왕창 감염되면 같은 땅에 사는 일본인들은 안전한가? 바이러스가 일본인은 피해가고 제1조선인만 공격할 리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짓이 멍청하다는 거다. 코로나19는 바로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나 혼자만 안전하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바이러스가 공공재인 공기를 타고 감염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진정한 안전은 나 혼자만의 안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 세계 모두의 안전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는 어쩌면 이기심과 경쟁이 아니라 연대와 협동, 공생의 미덕이야말로 인류가 갖춰야 할 새로운 덕목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경제전쟁의 흑역사 낭독해드렸습니다. 이 책 읽어보기 꽤 재미있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